네, 안녕하세요. 유한영입니다. 저는 근시안의 힘이라는 이제 주제로 PPT를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 가지 주제로 묻기에는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시안의 힘이라는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한영이고요. 저는 포상고등학교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와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학부에는 학종으로, 그리고 또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는 교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신 시험을 어떻게 대비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세특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태도, 이거는 이제 내신 시험도 대비하고 생기부도 준비하고 이렇게 수시 전형 전반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뭐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마인드셋은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시험 대비입니다. 내신 시험 대비. 사실 제가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다고 하긴 힘들고요. 저도 사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회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회독을 뭐 내신 시험 기간마다 시험 범위를 적어도 최소한 각 과목마다 5회독은 했고, 그리고 5회독에서 10회독 사이에다가 많이 하는 경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회독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독을 좋아했는 이유는 사실 한 번의 공부로 모든 내용을 정복하겠다라는 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처음 시험 내용, 시험 범위를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여러 번 봄으로써 내용을 뭐 억지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회독을 할 때마다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독을 할 때마다 최대한 공부 강도를 바꾸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포커싱을 하는 내용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면서 최대한 뭔가 할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고자 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회독의 효율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음, 저는 회독이 되게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적이 결과가 나오는 되게 정직한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이거죠. 시간을 투자하면 다 성적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투자할 시간을 어떻게 마련하냐. 사실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먼저 제가 올해 6, 7월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6, 7월이다 하면 보통 시험인데 기말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를 치는 이런 시즌이죠. 여기서 보시면 보통 이제 4, 5, 6, 7 이렇게 7월 초에 기말고사 계획이 잡히게 되고, 또 기말고사가 잡히게 되면 또 문제가 수행평가가 또 같이 잡힌다는 거죠. 수행평가 마감 시즌이 이렇게 기말고사 1, 2주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수행평가 마감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행평가 마감을 기다렸다가 닥쳐서 이 수행평가를 다 쳐낸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막상 기말고사를 준비할 그런 시간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6월 초에 이때 보통 수행평가 안내가 올라오게 되는데, 저는 안내가 올라오자마자 데드라인이 한참 남았어도 이때 수행평가를 최대한 빨리빨리 쳐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한 3, 4주 전에 수행평가를 거의 다 쳐내는 편이었고, 그리고 사실 수행평가를 쳐낸다고 해도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를 좀 빡세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복기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기말고사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기말고사 1, 2주 전 이 기간부터는 기말고사 준비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준비에 올인을 하면 이때부터는 과목별로 N 회독을 하는데 포커싱을 했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과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독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내신 시험에서 성적을 까먹는 주요 원인이 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국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유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문에 딸린 문제를 되게 열심히 보는 거였습니다. 보통 국어 시험 범위라고 하면 이제 일단 국어 지문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 지문이 들어가면 그 지문에 딸려서 문제도 같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문제를 포함하는 게 되게 편한 게 지문을 보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는 선생님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제 지문 원래 딸려 있던 문제를 변형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회독을 하면 할수록 사실 지문을 읽으면 계속 읽을수록 내용이 잘 숙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용 숙지 정도에 따라서 선지가 보여주는 선명도가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 읽고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건 어느 정도 감이 오지만 뭔가 좀 긴가민가한 것도 있고 정답을 골랐다고 해도 이 정답을 고르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이게 완벽한 풀이 과정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회독을 하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지문의 내용을 체계화를 하고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를 다시 보게 되면 각 선지마다 이거는 왜 맞고 이건 왜 틀리고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선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뜯어보면서 국어 선지를 되게 세세하게 뜯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 추론을 하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또 선지에서 이제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선생님들이 끌어다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나였다면 어떤 걸 이제 끌어내서 문제를 만들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되게 열심히 분석을 해서 사실 뭐 대부분의 학생이 틀렸는데 거의 뭐 저 말고는 이제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없다 하는 문제도 뭐 한두 개 있었고 이런 식으로 꽤 이제 국어 과목을 이제 대비를 하면서 힘을 발휘했던 그런 공부법이 바로 선지 분석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수학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을 시험 기간에는 그 비중을 줄이고 시험 기간 전에 시간이 좀 널널할 때 수학을 공부를 해서 수학적 사고력, 수학적 피지컬 자체를 키워서 이거를 이제 시험에 써먹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사실 뭐 수학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 기간에 그 시험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효율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수학 공부를 미리 해놓고 시험 기간에 진짜 급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의 성적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저는 수학은 시험 기간 전에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에서 6월 초까지 그 남는 시간에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이제 푸는 능력 자체를 키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이 방법은 양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경험을 하면서 그냥 문제 푸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기만 해서는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물론 뭐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뭐 이런 문제는 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메타 인지 정도만 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있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사실 제가 학원을 좀 다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거 공부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회독을 조금 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먼저 1회독부터 보면 지문을 전 타이핑을 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는 목적은 그냥 지문을 읽기만 해서는 아무래도 지문이 그냥 뇌리에 스쳐 지나간다 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조금 고정을 해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타이핑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필기 내용을 정리할 그런 학습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문을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문 타이핑을 하면서 지문을 문장 단위로 분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왜 문장 단위로 분리를 했냐면 2회독 때 각 문장에서 단어 단위로 문법을 분석하면서 이때 필기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법을 단어 단위로 분석을 하면 막 뭐가 뭐를 수식하고 뭐는 뭐 주어 동사에다 이렇게 이 문장의 위아래로 되게 적을 게 많아져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지문에다가 다 정리를 하긴 힘드니까 제가 학습지를 직접 만들어서 이러한 이제 문법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놨고, 3회독 때는 이제 각 지문을 이제 두세 개로 이제 두세 개 문장을 묶어서 세네 개의 파트로 나눈 다음에 이 여기서 이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되는지 이거를 정리를 해서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삽입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비를 했고, 4회독 때는 이제 지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니까 이 지문의 내용을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하면서 지문의 주제 관련 문제에 대비를 했고, 이렇게 1에서 4회독까지를 거치면서 학습지가 다 만들어지면 전 5회독부터는 만들어진 학습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회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비해서 기량인 다른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지가 않았는데도 그래도 국어보다는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하고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수학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수학보다는 내신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당연히 시험 시간에 대한 압박이 수학보다 훨씬 심한 편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 100분, 과탐 30분이라는 뭐 이런 시간 분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당연히 뭐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신 같은 경우에도 수학보다는 이제 탐구 과목의 이제 문제수라든지 뭐 서술형으로 적을 양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은 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탐을 공부하면서는 수학보다 풀이를 최적화해서 풀이 시간을 줄이는데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고, 저는 이때는 이제 풀이가 오래 걸린 문제에 별표를 쳐놓고 이거를 이제 다음에 계속 푸는 이런 방식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이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탐 같은 경우에는 풀이 최적화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문제를 계속 풀면서 뭐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을 배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하는 이런 공부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위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이제 생기부를 이제 준비를 하죠. 1학년 때는 이제 계속 얕고 넓게 많은 분야를 파보다가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한 분야에 포커싱을 하면서 그 분야를 깊게 파는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지망했던 학교가 사실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였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는 뭐 과고, 영재고 애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냥 내용을 깊게, 2, 3학년 때는 더 깊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마련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게 거의 뭐 대학교 수준, 전공 수준으로 내용을 이제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 2학년 때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목표한 바는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어요.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거의 뭐 제 생기부에 뭐 뭔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전공 내용을 뭐 열심히 적었는데, 이렇게 1, 2학년 때 계속 전공에 포커싱을 해서 살다 보니까 3학년 때 제가 놓친 걸 하나 발견하게 되죠. 인문학.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정의 자체도 되게 모호하죠. 제가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거기 적혀 있는 정의를 읽어봤는데, 여기 대충 보시면 인간이라는 워딩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인문학이라는 게 뭐 정의를 하자면 뭐 복잡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인간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인문학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전공에 포커싱을 해서 생기부를 적어 놓으니까 생활기록부가 이게 그 학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전공 서적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 특히 생활기록부에서는 나는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탐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나의 스토리를 이제 입학사정관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전공 관련 내용은 뭐 하던 대로 하지만 어느 정도 포션을 나눠서 인문학 관련 내용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엮어서 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뭐 왜 이 전공을 내가 왜 컴공을 가고 싶어 한다 이런 걸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이게 이 예시는 제가 왜 인문학이 중요하냐 이 예시는 제가 왜 선택과 집중을 했냐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국어 시간에 메모리 계층 구조에 관한 글을 읽고 데이터의 지역성에 대해 심화 탐구했다 이런 식으로 세특을 적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면 왜 작품을 감상하고 이거를 이제 현실과 연결 짓고 이러한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국어라는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배양을 해주고자 한 능력이 제대로 배양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도 힘듭니다.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내용을 연계해서 심화된 내용을 다룰 수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용을 연결해도 뭐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한 도구를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뭐 인문학적 내용을 다루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공 내용을 딥하게 다루지도 못했고 이렇게 뭐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닌 마음에 들지 않는 세특이 뽑혔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수학 수학 과학 이런 거는 계속 하던 대로 전공 관련 심화 탐구를 했지만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국사 이런 과목에서는 인문학 관련 탐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책을 바탕으로 내가 뭐 원하는 이제 뭐 직업과 이 직업에 대한 직업 윤리 이런 걸 엮던지 아니면 이제 뭐 한국사에서 어떤 인물을 탐구하면서 이 인물과 뭐 내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엮던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 했고 그리고 또 이것도 힘들다 한 경우에는 그냥 과목 내용에 충실하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과목 내용에 충실하게 적으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했다. 성실성 정도는 하나 확실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또 전공 내용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저희 학교에는 이제 PES 뭐 패스라고 불렀는데 소인수 선택 과목으로 개설을 하는 거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과목이 이제 소인수로 개설이 따로 되긴 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은 학생 학교에서는 뭐 공동 교육 과정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게 되면 당연히 세특 분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대부분 들을 거니까 전공 적합성도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과목을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들은 거니까 입학 사정관들에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이점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세팅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습에 임했는가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뭐 공부를 하든지 과제를 하든지 이런 시간을 다 정리를 해보면 거의 뭐 6시 20분에 일어나서 7시에 등교를 했고 새벽 1시까지 취침할 때까지 점심 저녁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공부를 했어요. 거의 다 공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순공 시간이 14시간 정도는 항상 기본으로 나오고 컨디션 좀 좋은 날에는 이제 16시간씩 이제 순공 시간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냐라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무념무상. 진짜 내가 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미래에 뭐 이 공부를 해서 뭘 이룬다든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오늘 뭐 일어났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공부가 공부가 먼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당장
뭐 해야 할 일이고 그냥 뭐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해서 가볍다라고 보긴 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별 생각 없이 했었습니다. 뭐 제가 공부를 하던 동기는 뭐 먼 미래의 성공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험 성적을 뭐 잘 받고 결과물을 뭐 잘 만들어내고 이런 데서 얻는 기쁨, 뿌듯함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이렇게 뭐 가까운 미래의 쾌락을 쫓는 어찌 보면 이런 뭐 깊은 사유 이런 것보다는 본능이야말로 저를 계속 공부를 하게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이런 기쁨과 뿌듯함을 처음 느끼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다짐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이런 기쁨, 뿌듯함 이런 걸 느끼고 나서는 이제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런 걸 느껴 이 쾌락을 기억하고 다음에도 이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교 1등 자리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런 겁니다. 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학습 태도에서 말씀드린 거 궤도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궤도를 유지하는 건 쉽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기에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어느 날 다짐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저도 계속 앉아 있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부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별 생각 없이 먼 미래를 보지 않고 그냥 가까운 미래에 뭐 수행평가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 충실하게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 열심히 살고 이렇게 그냥 뭐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니까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